고마워. 너무 힘들었지, 올 때. 너무 힘들었지. 힘 빠지지 말고. 너무 힘들었지. 오래 살아주는 그래. 고생하고 다 나오네. 이렇게 늦을 줄은 몰랐습니다. 모세진 변하지 않는만. 예? 야, 어디리요? 어디리? 나도 이제 나이 다 먹었지 않냐? 1차 상봉을 위해 금강산으로 향한 가족은 89가족. 그중 안타까운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난 사반세기 동안 막혔던 남과 남북 대화의 길이 트이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남북한은 분단 27년간의 대화 없는 대결의 시대에서 대화 있는 대결의 시대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역사적인 질사 공동성명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마셜 그린 미 국무성 극동 담당 차관보를 접견하고 정부는 남북 간의 문제를 실천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착실하게 다루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린 차관보는 박 대통령의 탁월한 영도력과 선견 지명에 의해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교부는 전국 교육감 회의를 열고 질사 남북 공동성명은 우리 교육 이념과 목적 방침에 아무 변동도 가져오지 않으므로 반공 교육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남북 공동성명의 올바른 인식과 전군의 정신무장 강화 그리고 방위태세를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편 질사 성명 이후 열린 남북 적십자 예비회담에서는 본회담 수석대표를 쌍방 남북 적십자사의 책임자 또는 부책임자로 하고 각각 7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북한 기자들이 처음으로 자유의 집 앞들까지 와서 우리 측 기자들과 어울려 회담장 안팎 분위기는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남북 대화의 길이 트인 지금 우리는 성급한 감상보다는 모든 면에서 내실을 기하고 국력 배양에 더욱 힘써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이 대화를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질사 남북 공동성명을 지지하는 국민궐기대회 실황입니다. 이북 오도민회 중앙연합회와 대한교육연합회 등 9개 사회단체 대표와 많은 시민들은 궐기대회가 끝난 후 문산 자유의 다리 앞까지 가서 질사 공동성명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북한 측의 성실한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지금 시청한 영상은 1972년에 있었던 7.4 남북 공동성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남과 북, 뗄래야 뗄 수 없는 민족의 문제이고요. 지금도 북한의 핵 문제가 정치적 현안이면서 시대적 해결 과제입니다. 또 정치적으로는요, 여전히 남북 문제는 갈등의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옳은지 합리적으로 살펴보자는 것이고요. 박정희 시대에는 어떻게 접근했는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1972년 당시에는요, 박정희 대통령은 북과의 대화를 개시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함께 평화적 통일 방안을 모색하면서 교류와 협력의 길을 찾게 됩니다. 박 대통령 집권 시에 국시가 바로 반공이고요. 북과는 한치의 양보 없는 군사적 대치와 긴장을 유지할 때인데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북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추구하게 될까요? 그 문제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박정희 정부의 대북 정책의 변화죠. 이런 변화는 대외적인 정세 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1969년에 미국은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뺍니다. 그리고 이 무렵 중국은 국경 문제로 소련과 아주 관계가 껄끄럽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1971년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던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해서 주원내
원래 이름은 저원라이죠. 주원래와 회담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 간의 국교 정상화를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72년에는요,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서 모택동과 함께 국교 정상화를 합니다. 그리고 한편 미국은요, 또 소련에 접근해서 소위 말하는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맺습니다. 말하자면 냉전 종식에 서막에 열린 겁니다. 군사적 대치와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평화 무드를 정착하자는 대땅떠 시대가 열린 거죠. 이 대땅떠라는 말은 불란서 말인데요, 긴장 완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국제 정세에 큰 변화가 생긴 만큼 우리 정부도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70년대 접어들면서 국제사회의 냉전 종식과 함께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서 우리도 더 이상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면서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보면 별 의미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냉전의 상징인 독일과 한반도에 새바람이 불게 되는 겁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에 맞춰서 27년간 닫혔던 남북의 문을 열고 대화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7.4 남북 공동성명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남북 문제는 그동안 남과 북을 막론하고 서로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북은 남북의 군사적 대치와 긴장을 이용해서 김일성 유일 체제를 굳혔고요. 남한은 멸공통일을 내세우면서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 장기 집권을 도모한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도 색깔론이다, 뭐 퍼주기다 이러면서 정치 진영 간의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따라서 남북 관계는 민족적인 관점에서 정말 합리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휘둘려서요,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거나 불합리한 판단을 하게 되면 남북 문제는 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질질 딜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남북 문제 왜 해결해야 되는지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북한 괴뢰가 밀파한 간첩 일당 2만 이후의 27명이 경찰에 의해서 일망타진됐습니다. 치안국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던 미화 20만 달러와 원화 38만 원의 공작금을 비롯해서 무기 일체와 무전기 등의 소지품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압수했는데, 이들은 혁명정부의 전복을 기도하는 한편 민정이양을 앞둔 정계와 군부에 침투하려다 체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의 방첩태세 강화를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중앙정보부는 괴뢰 간첩 11명을 일망타진하고 이들의 여죄와 관련자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체포된 간첩들은 모두 남한 출신으로 주모자 장세영은 여간첩 김의련과 부부를 가장, 지하당의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군장교, 교직원, 학생 등과 접촉, 군사기밀과 정치, 경제, 정보 그리고 사회 민심 동향을 수집, 무전기로 혹은 직접 월북해서 북한 괴뢰에 연락하는 등의 간첩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압수된 증거품은 무전기를 비롯해서 트란지스타, 암수표, 지령문서 등으로 체포된 이들 일당은 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에 있는 우일전업사를 아지트로 삼고 전기업자를 가장 암약했던 것입니다. 한편 육군에서는 인천 송도 바닷가에서 방첩 및 대간첩 침투 공작에 대한 연습작전을 벌인 바 있는데, 이날의 모의 간첩 체포 실황은 실질적인 작전을 방불하게 해서 모여든 시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 괴뢰 간첩들은 갖은 방법으로 침투해오고 있으니 우리는 우리 주위에 많은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간첩 체포에 다 같이 협력합시다. 판문점에서 극적 탈출로 자유대한의 품에 안긴 전 북한괴뢰 중앙통신 부사장 이수근 씨는 자유대한의 정치 경제가 발전되고 안정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탈출해왔다고 말하고 북한괴뢰 경제건설 7개년 계획은 기술자의 부족과 관리의 모순 그리고 전쟁 준비 관계로 완전히 실패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그들은 항상 평화토기를 간판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내일이라도 무력으로 남침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북한괴뢰 침략 근성을 규탄했습니다. 이어 북한괴뢰 대남 간첩 투입에 대해 원래 뭐 북조선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고 하부로 침투하는 기본을 둔다. 하부로 침투하는 무슨 인텔이 상층 정치계 인사 상층에 침투하는 데 기본을 둔 게 아니다. 하부 침투 기본은 그거에 비록 날짜는 좀 걸린다 하더라도 그게 믿음성이다. 그 사람들이 그 지주 자본가 제도 하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거기다 기본을 둔다. 여기 경각성 높여야 돼. 이어 이수근 씨는 북쪽에 두고 온 가족을 서울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전 세계 선량한 어버이들에게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이수근은 간첩이었습니다. 선량한 우리를 악랄하게 속인 이수근은 붉은 일이 때 앞잡이였습니다. 자유의 땅 조국 대한을 그리워하는 북한 동포의 한 사람인 줄 알고 설마 하던 국민의 눈을 속인 이수근은 간첩이었습니다. 붉은 야욕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묘한 침투, 그중 가장 저주할 수단으로 이 땅에 잠입한 간첩 이수근. 전 국민의 환영을 받던 때도 그놈은 간첩이었습니다. 결혼 행진곡의 축복 속에서도 그놈은 간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머리를 가발로 덮고 코 밑에 수염을 달고 여권을 변조해서 북으로 뺑소니 치려던 반역자는 잡히고 말았습니다. 악마의 탈을 쓴 민족 반역자인 줄 모르고 그를 환영했던 선량한 국민들은 이번엔 모두가 격분했습니다. 아, 그놈이 그럴 수가 있어요, 글쎄? 그 멀쩡한 놈은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저 광화문 내거리다 내놓고 공개 총살을 시켜서 말. 1월 21일 밤 10시경 북한군의 무장 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일당 31명. 최교식 종로경찰서장은 이들 살인마의 광란을 6탄으로 저지하고 장렬히 산화했습니다. 급거 출동한 군경수색대는 포위망을 폈으며 분노한 시민들도 간첩 색출에 발벗고 나서 수상한 자를 보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북악산을 기점으로 북한산, 비봉, 노고산 등 북쪽으로 쫓기는 살인배들을 잡기 위해 대간첩 비상작전이 전개됐습니다. 살인귀들의 심장을 찾아 군경의 총뿌리는 겨누어졌고 영하의 선경에도 수색대원의 눈과 눈은 화경같이 번쩍였습니다. 쫓기는 적의 무리는 기진맥진했고 하나도 남김없이 사살해야 된다는 우리의 분노는 하늘마저 찌를 듯했습니다. 밤낮을 잇는 추격전 가운데 무장 간첩들은 차례차례 거꾸러졌습니다. 여기에 저주받은 살인마들의 최후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김일성 괴수의 졸개가 돼서 자유대한의 주요 인물과 시설을 공격 파괴할 목적으로 휴전선을 넘어왔던 괴한들의 시체가 여기 이렇게 나다빠져 있습니다. 생포된 무장 간첩 김신조가 죽은 일당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방첩대 본부에서는 생포대 간첩 김신조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북한 괴뢰가 종래와는 달리 무장 간첩을 침투시켜 남한의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민심을 동요시키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말한 김신조는 자기와 같은 살인 무장 간첩 2,400명이 현재 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신조는 자기가 있던 부대의 조직과 훈련에 관해서 자기가 보면 지금 군대 복무 현역복무한 동무들인데 만다. 좀 신체도 좋고 만다. 그 다음에
지한식이 모든 훈련 정도라든가 또 기본 가동 환경 이런 게 전 동무들이 이제 그런 부대 갑니다. 기본 훈련은 이제 특수훈련인데 유술하고 이제 격술 이제 많이 했습니다. 유술하고 격술. 그다음 권투 훈련도 많이 했습니다. 살인마들의 이 저주받은 연장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노리던 무장간첩의 소지품들입니다. 이 노예품 하나마다에 살인과 파괴와 전쟁과 죽음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인간첩의 전당을 쫓는 진밀한 작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8년 전에 저 야만적 6.25를 터뜨려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인과 파괴를 자행했던 침략자 북한 괴뢰는 이제 그들 내부의 권력투쟁과 경제적 파탄을 은폐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자유대 간의 경제 성장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침략과 살인의 마술을 계속 뻗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6.25를 잊지 못하는 우리들, 굳게 반공 이념으로 뭉쳐져 있는 우리들입니다. 평화스러운 이 땅에 살인과 파괴를 일삼는 이들이 단 한치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군경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 무장간첩 침입과 때를 같이 해서 침략자 북한 괴뢰는 동해 공해상에서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를 강제 납치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으로 유엔 측이 요청해서 열린 판문점 회의에서 북한 괴뢰 대표는 뻔뻔스럽게도 동문서답으로 무장간첩의 난파 사건을 조작된 것이라고 횡설수설하고 또 푸에블로호가 영해를 침범했다고 생떼를 써서 국제 깡패의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사태가 여기 이르자 미국은 세계 유일의 핵 항공모함인 엔터프라이스호를 동해 원산만 부근으로 출동 배치시켰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미 7함대의 주력으로서 함재기 100대를 싣고 있는 하나의 완전한 해상 전투기지입니다. 이곳은 경기도 파주군 법원리 선봉산, 무장간첩이 처음으로 우리 국민과 접촉했던 곳입니다. 무장간첩을 제일 먼저 신고한 수훈의 남욱군 우성재 사형제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마침 내한테로 왔어요. 그래서 나도 나무 허담하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야 하고 이렇게 불기래요. 내다 보니까 벌써 여기 기한단 돌미고요. 술단 여기 달고 한 개씩 와서 이렇게 내다 보니까 계례군 같으면 간첩이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헛수 없어서 이제 거기서 부르니까 내려와서요. 낫을 갖고 내려왔죠 이제. 그러니까 낫을 왜 거기다 두고 오라 그래요? 바로 이 산이 남욱군 형제들이 강제로 감금되어 가전 위협과 협박을 당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 용감한 형제들이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국에 신고했다는 사실은 일반 국민이 군경에 못지않게 반공의식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있다는 사안 증거인 것입니다. 간첩 신고는 전화 112, 113으로 날뛰는 간첩 뿌리 뽑아 없애자. 지금까지 본 영상은요, 당시 남북관계가 매우 험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보다시피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이 서로 원만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간첩단 사건과 이수근 사건, 김신조를 비롯한 북의 1, 2, 4군 부대 소속 무장공비 31년의 침투 사건, 또 푸에블로 납북 사건 등 아주 험악한 가운데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은요, 73년도에 들어서면 사실상 무효화되다시피 합니다. 이런 우리 지난 역사들을 되살려 보면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또 박정희 정부는 어떻게 풀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요, 안으로는 자주국방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고요. 또 한편으로는 평화 통일을 지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북핵 문제를 두고 서로 비난하면서 강경 일변도로 대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굶어 죽으라는 듯이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게 과연 현명한 일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서로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되겠죠. 박정희 대통령은 전쟁을 원했던 것도 아니고요. 북이 망하기를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서로 누가 잘 사는지 선의 경쟁을 하자, 이런 말도 직접 합니다. 박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서 지향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요,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보충하기로 하죠.